마인드셋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은행 계좌를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전체 해석 과정을 관리하는 거죠. 고정 마인드셋은 심판에 초점을 맞춘 내적 독백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내가 패배자라는 뜻이야. 이건 내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야. 이건 내가 나쁜 남편이라는 뜻이야. 이건 내 파트너가 이기적이라는 의미야.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 각각에 대해 강력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알게 됐지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매우 긍정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역시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 독백은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분명 긍정적, 부정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배움이나 건설적 행동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이곳으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파트너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분 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캐럴 드웨기의 마인드셋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그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인생 모든 분야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유명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려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모든 배우려는 의지를 통해 인생의 고비를 미래의 성공으로 바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단 하나의 믿음만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태도 하나 달라졌다고 해서 어떻게 도전을 사랑하고 노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역경에서 회복하고 더 창조적이고 위대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럼 해답을 얻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인드셋은 성장과 고정 중 어느 쪽인지 다음 질문을 듣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 아마도 눈치챘겠지만 1번과 3번은 고정 마인드셋을, 2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럼 마인드셋의 차이가 노력과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실패의 정의와 중요성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데서 성공을 찾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가 챔피언들에게 발견한 바로 그 특징이기도 하지요. 내게 운동하는 즐거움은 승리하는 데만 있지 않았어요. 라고 제키 조이너 커시는 말합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 얻는 행복감이 컸지요. 나는 뭔가 개선되는 걸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냈다는 느낌이 들면 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진다고 해도 단지 육상 트랙으로 되돌아가서 더 노력하면 되니까요. 성공이 최선을 다한 노력에 있다는 이런 생각은 존 우든의 삶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했죠. 10번의 전국대회 우승만큼이나 큰 기쁨을 안겨준 경기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능력의 최대치를 선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타이거 우즈와 미아 햄은 아마 가장 열정적으로 경쟁한 선수들일 겁니다. 그들은 승리를 사랑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이 쏟은 노력이었죠. 비록 이기지 못했을 때라도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결과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었습니다. 맥켄로와 빌리비는 그러지 못했지요. 1998년 마스터스 대회가 끝난 후 타이거 우즈는 전년도 우승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실망했지만 그래도 최종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에 만족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수건을 꽉 쥐어짜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참 자랑스러워요. 또 3위로 브리티시 오픈을 마감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지요. 여건이 완벽하지 않을 때, 스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상당한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만으로도 더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타이거는 거대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최고, 나아가 역사상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미아햄은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경기나 연습이 끝난 뒤 가진 걸 모두 운동장에 쏟아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언제나 승리자가 될 겁니다. 왜 미국 전역이 그녀의 팀을 사랑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일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매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이들에게는 성공이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일일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성공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야 인정하지만 한때는 내가 너무 뛰어나서 세상의 기준을 하찮게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맥켄론은 말합니다. 노력과 최선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나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리 연습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선 100번쯤 연습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노력을 자존심을 갉아먹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단지 당신의 재능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긴다는 점을. 실패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을 통해 자극을 얻습니다. 좌절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경종을 울려주니까요. 마이클 조던이 선수 경력에서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로 외도했다가 시카고 불스로 복귀한 해였는데 거기서 그는 교훈을 얻었죠. 불스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던 겁니다. 게임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여전히 게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를 갖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불스는 이후 3년간 NBA 우승을 차지했죠.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실패를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찍은 나이키 광고 중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는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습니다. 나는 거의 300번의 경기를 패했습니다. 경기를 이기기 위한 마지막 슛을 던졌지만 실패한 적은 2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되돌아와서 100번 넘게 슛 연습을 했을 겁니다. 위대한 농구 선수 카림 압들 자바는 대학 농구계가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덩크슛을 금지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카림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대신 다른 슛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2배로 더 노력했지요. 백보드를 맞히는 뱅크슛, 스카이훅슛, 턴어라운드 점프슛 등을 말합니다. 그는 우든 코치에게서 성장 마인드셋을 흡수했고 제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역경은 당신에게 꼬리표를 달아주는 사건이지요. 존 맥켄론은 진다는 걸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친구나 친지에게 진다는 생각은 정말 최악이었죠. 그로 인해 자신의 특별함이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는 절친한 친구 피터에게 마우이 챔피언십 대회에서 초반에 진 후 피터가 결승전에서 패배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 나머지 그 결승전을 지켜보지도 못할 정도였죠. 또 한 번은 시카고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동생 패트릭 맥앤로와 맞붙었는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신이시여, 만약 패트릭에게 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시어스 타워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실패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봅시다. 1979년 그는 윈블런 대회에서 혼합복식조를 이뤘지요. 하지만 이후 20년 동안 다시는 혼합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와 파트너가 3세트를 내리젓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맥켄론은 2번이나 서브를 실패했지요. 그것도 다른 선수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땐 정말 당황했어요. 나는 이제 됐어. 다시는 이런 경기 안 할 거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 맥켄론은
아름다운 검은색 레스폴 기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시카고의 체커보드 라운지에서 블루스의 거장 버디 가이의 연주를 듣게 되었죠. 그 연주를 듣고 교습을 받거나 연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는커녕 맥켄론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기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마인드셋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세르히오 가르시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르시아는 뛰어난 샷과 소년 같은 매력으로 골프계를 휩쓸었죠. 마치 젊은 타이거 우즈를 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성적이 악화되자 그의 매력도 망가졌습니다. 경기가 안 풀리면 모두 캐디 탓으로 돌렸고 계속해서 캐디를 해고했지요. 한 번은 미끄러지는 바람에 샷을 실수했는데 자신의 신발을 탓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발로 차기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심판을 맞출 뻔했지요. 이런 것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실패를 맞이해 내놓는 기묘한 해결책인 겁니다. 성공도 관리가 된다. 앞서 성공 마인드셋을 가진 의외과 학생들이 화학을 대할 때 그랬던 것처럼 스포츠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고 유지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할 줄 압니다. 마이클 조던의 기술은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녹슬지 않는 것처럼 보는 걸까요? 분명 조던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민첩성은 떨어졌지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턴어라운드 점프슛이나 그의 장기인 페이드웨어 점프슛처럼 자신의 상태와 움직임에 맞는 무기를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슬램 덩크를 내리꽂으며 농구계에 들어섰지만 떠날 때는 우아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완벽한 선수로 변신했던 것이죠.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프로세스를 관리했습니다. 유명 골프 코치인 버치 하먼이 말하길 골프 스윙에서 완벽함이란 정말 달성하기 힘들다. 가장 믿음이 가는 스윙이란 단지 상대적으로 반복하기 쉬운 스윙일 뿐이다. 골프 스윙은 계속 진보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골프 스타들도 오직 짧은 기간만 굴림할 뿐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승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주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도 그랬지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타이거 우즈의 부치는 우주에게 집중력과 코스 공략법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린 타이거가 스윙을 하려 할 때마다 큰 소음을 내거나 물건을 던지곤 했죠. 이 훈련 덕분에 우주는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타이거가 3살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골프 코스를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타이거가 친 공이 덤불숲 뒤로 사라지면 아버지는 어린 우주에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우주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게임 전반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어떤 전략이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실험했고 그를 이끌어주는 장기 계획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게임을 압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룰 것인지 알고 있어요. 마이클 조던처럼 우주도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바로 연습을 놀이로 바꿈으로써 말이죠. 나는 샷을 다듬는 연습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쳐보고 저런 식으로 쳐보면서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탐색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가상의 라이벌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는 12살입니다. 열심히 연습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해요. 저기 어딘가에 그가 있어요. 12살 소년이요. 우주의 골프 파트너이자 친구인 마크 오미라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우주처럼 비범한 선수 옆에서 플레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오미라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이랬습니다. 우주의 탁월한 플레이 앞에서 작아지고 질투심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그로부터 배울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오미라는 재능이 있지만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라고 평가받았었죠. 그러나 자신의 게임에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21살의 우즈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유명한 그린 재킷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죠. 1년 후 그 그린 재킷은 오미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맥켄로에게서는
좀처럼 뭔가를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었지요. 그가 정상의 위치에 서 있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자기 성찰이나 패배의 원인 분석 따위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2년 그의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가 사소한 일들 때문에 몇 주간 게임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투어를 지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했지요. 그는 항상 외부의 힘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 왜 그는 자신의 성적에 책임을 지고 성적을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걸까요? 그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외부의 힘과 맞서 싸우고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단체 스포츠를 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길 수 있었으면 했다고 고백합니다. 결정의 상태가 아닐 때는 팀 스포츠를 할 때 그걸 숨기기가 더 쉬운 법입니다. 맥켄로는 또한 자신의 경기장에서 보이는 신경질은 대개 초조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고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그는 그 결점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뭔가 해주기만을 바랐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팀 스포츠의 일원이 되길 원했던 거지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노력해주고 나를 가르쳐 줄 거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시스템이 나를 점점 더 망치게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정말 점점 더 싫어지더군요. 아니 시스템이라니. 이봐 존, 그건 당신 인생이잖아요. 대체 책임질 생각을 해본 적 있긴 한가요? 아니죠.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동기 관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을 빛나게 해줄 재능을 찾게 되고 또 그런 재능을 못 찾게 되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발전 중인 존재가 아니라 완성된 제품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성된 제품이기에 자신을 보호하고 한탄하고 남을 탓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자질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패에 의해 평가받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가 그들을 영구적으로 규정짓는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하다 해도 이런 마인드셋은 그 사람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본적 자질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실패가 비록 아플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규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면 자연히 성공의 가능성 역시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남기며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연구로부터 제가 배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자신감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에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 그것에 뛰어들고 매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어떤 일에 매달리는 건 바로 그 일에 뛰어나지 않다는 점 때문인 경우도 가끔 있지요. 이것이 성장 마인드셋이 가진 놀라운 장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이 일을 대단히 잘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책을 쓰는 일은 제가 지금껏 해온 일 중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들과 논문을 읽어야 했고 다뤄야 할 각종 정보가 넘쳐났죠. 사실 이렇게 대중적인 책을 써본 적도 없어서 겁이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저는 독자들에게 바로 이런 생각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독자들의 노력의 가치와 그 기쁨에 대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란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성공한 사람 중 그 변화가 가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요. 물론 자신이 직접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낮춰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변화를 이룬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갖지 못했지만 지금은 갖추게 된 것, 전과는 다른 기분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성장 마인드셋을 향한 변화가 제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덕분에 이전과는 사뭇 다른 삶,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더 생동감을 느끼고 용기를 얻게 됐으며 더 열린 자세를 갖추게 됐죠. 지금 당신이 변화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변화가 당신에게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부디 성장 마인드셋만은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그럼 어떤 장애에 부딪힐 때마다 그 성장 마인드셋에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미래를 향한 길을 당신에게 보여주며 항상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요.